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원기술사 전체적으로 공부를 이제 하셔야 할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그 총정리 자료 첫 페이지에 그거를 요약을 해서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이거 올려놨는데 1945년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났습니다. 요 전에는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환경이고 뭐 나발이고 이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없었고,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큰 이제 관심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뭐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인간이 자연을 이렇게 이용하고 활용하는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이제 그 전에는 굉장히 뭐 그런 이용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환경 문제가 전 광역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예전에 뭐 녹색 세기사 뭐 이런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구석기 신석기 시대 그 이전에 하여튼 사람이 모여가지고 살기만 하면 안 돼. 그 지역은 다 쑥대밭이 되고, 저희가 4대 문명이라고 하는 뭐 황하나 뭐 메소포타미아 뭐 라이 이런 데가 지금 잘 남아있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거기가 이제 황폐화돼가지고 지금까지 뭐 하여튼 남아있지 않은 그 책이 그렇게 계속 하여튼 모여서 살다가 망하면 저거 되고 뭐 그래서 그 책이 재미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그런 일이 반복돼서 되니까. 하여튼 1945년 이후에 종전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대부분이 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 이제 다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다만 이제 뭐 일본이 진주만을 딱 스캔한 그거 이외에는 미국은 자기 본토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전쟁에 다 군수부품을 제공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게 됐고, 또 2차 세계대전에 미국, 뭐 프랑스, 영국 해서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하여튼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상이 이제 높아졌죠.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 돈이 이렇게 잘 돌아야 되잖아요. 그 시장에서. 그런데 저희가 그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재난지원금을 줬잖아요. 1차 전 국민한테. 그렇게 준 이유는 이제 소비 활동이 엄청 위축되고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이제 이 소비자들이 구매력이 확 떨어져서 구매력을 높여주면서 그걸 쓰게 하면서 이제 돈이 이제 시장에 이렇게 돌도록 하는 목적이 이제 굉장히 첫 번째 같은 그런 기간을 정해놓고 소상공인한테 이렇게 쓰도록 해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이제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만 돈이 많지, 그걸 소비할 그 유럽, 뭐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구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마샬 플랜 이런 거를 해서 대대적으로 유럽의 전후 부분, 그 산업화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급격하게 산업화를 다시 재건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오염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1951년 때 일어난 런던의 스모그 건이, 그 당시에는 이제 석탄을 가정이든 공장이든 다 석탄을 썼습니다. 주원료로. 밤새, 겨울철에 밤새 난방하느라고 석탄 가는 때 공장 돌리라고 그런 석탄을 많이 뗐는데, 그 당시에, 그날에 이 런던의 그 대기가 안정화돼서 기온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바람도 없고 하니까 그 석탄을 뗀 그 매연가스가 런던 시내를 그냥 꽉 채워서 일주일 만에 8,000명이 죽고 한 달에 한 12,000명까지 죽는 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오염 정도 수준에서 더 넘어가서 재앙적 수준까지 이제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이따이 병이나 미나라타 병에서 중금속에 오염도 막 기염한테 막 사람들 막 죽고 막 이제 이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여러 이제 학자들이 요 환경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무계고 1962년도에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해양학자였는데요. 사일런트 스프링, 봄이 와도 침묵하는 그런. 이 침묵의 봄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하고 그다음에 뭐 살충제, 그다음에 농약 이런 거를 엄청나게 남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폐해에 대한 경종을 울린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나온 계기 이후에 미국에서 국가환경 환경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환경법도 만들어지고, 미국의 환경운동을 촉발하는 그렇게 되는 이제 기여를 했다, 어떤 의의가 있다. 그리고 세계 환경운동에도 기여를 하고 했다라는 그런 이제 의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첼 카슨이 뭐 20세기의 위인 중에 100명으로도 뭐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1968년도에 게릿 하딘이라고 하는 학자가 공유주의 비극, 그다음에 논문입니다. 네이처지 네이처지의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냈는데, 이거는 이제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 목초지가 있었는데, 마을에 목초지가 있었는데, 한 집에서 거기서 이제 소를 10마리를 이제 방목해서 키웠어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저 소 키우면 돈 많이 벌겠네. 옆집도 10마리. 근데 그 옆집도 10마리 하니까 그 목초지에는 한 100마리 정도만 키워야 그 소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자라는데, 그 이상을 키워버리니까 나중에는 아무도 거기서 그 소를 키울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공유 자원 환경을 남용하면 다 망한다, 공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우려는 겁니다. 그게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성장의 한계. 1972년도에 서유럽 그 미래 연구 기관이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곳이, 그게 68년에 그것도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굉장히, 그러니까 지구의 자원은 유한한데 인간들이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으니까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하지만 한 2050년 정도 되면 자원도 고갈되고, 그래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 2050년 되면 성장에 멈추고 오히려 하향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미래를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전망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의 좀 의의라고 하면 환경 수용력이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용어는 쓰진 않았지만 그거의 개념을 이 안에서 이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국제적 때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 성장의 한계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리고 스웨덴과 같이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1972년도에 환경 문제를 가지고 최초의 국제환경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의 관점에서 보면 요 공유주의 비극은 2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용어 문제 한 번, 논술 문제 한 번. 그러니까 공유주의 비극에 대한 해결 방법 논술이 그게 나왔는데요. 해결 방법으로 그 오스트랭인가 그 교수가 얘기한 거가, 첫 번째가 그 국가 통제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이제 공유 제니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강력한 통제에 의해서 제한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개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사유화 제한한 게. 그러니까 자기 거면 자기 자원을 아끼고 아껴 쓰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사유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게 공기나 물 이런 거를 사유화를 하기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적당한 건 아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적정한 사용하는 수준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 세 번째가 가장 문제.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서 하는 내용이 이제 환경 거버넌스죠.
2인 방사들이 모여서 합의하고 협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얘기하는데 그거의 모태가 그래서 하여튼 시험 문제가 두 부분이 나왔고요. 시험 침묵의 봄이나 성장의 한도는 시험에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아서 나온다면 뭐 용어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계속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이제 했습니다. 해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환경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이제 대응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냐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제적 대응. 그죠? 국가적,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누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정상회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10년에 한 번씩 정상회의를 72년부터 72, 82, 92, 그래서 올해 2022년이어서 올해 이제 개최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분야별 국제협약. 그걸 이제 맺어서. 그래서 세 가지, 이것도 또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기후변화 분야, 생물다양성 분야, 환경오염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제 환경기구를 만들어서 그 해당 전문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들을 마련하는 그래서 국제환경기구는 한두 개 정도 시험에 이제 그 정도 지금까지 나왔고요. 그거를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 대응은 그 나라의 환경 법 정책 제도 이런 거를 통해서 개별 국가마다 환경을 관리하고 보건하고 하는 부분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저 이제 강의상에 별도로 따로 하나 빼서 하는 거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는 별도로 따로 보충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요 기술별 분야별 대응 방안은 저희가 지구를 좀 공간상으로 구분할 때 이렇게 직권, 그 다음에 직권, 수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하나 더 한다면 생물권 이렇게 네 가지 구분하는데요. 기권은 대기잖아요, 공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 이거가 대기 오염이고 직권 이게 토양이에요, 딱 지형.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게 토양 오염 또는 지형 해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권 물에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수질 오염이 되겠죠. 각각의 이런 오염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저감하고 완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게 기술별, 분야별 대응책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환경 문제가 엄청 일어나고 여러 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대응 방안을 크게 국가적 기술별로 이렇게 대응 방안에 관련된 대응을 이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 위해서 이 이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문 이론이. 그게 바로 생태학입니다. 생태학은 1935년 생태학은 1869년 헤켈이라고 하는 학자가 독일의 학자가 처음으로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전에 생태학이 나오기 이전에는 환경과 생물을 이렇게 구분해서 사고를 했습니다. 생각을. 그러니까 서양의 사고방식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가장 굉장히 크잖아요. 사람과 인간과 신 이렇게 나누거나 흙과 배, 자와 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회를 이렇게 많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배경, 예전에 고대 철학은 이 세상의 가장 핵심 본질은 물이다, 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있었잖아요. 철학이란 게 이제 이 세상의 본질, 세계를 잘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학문이었는데 그 당시에 주로 이해하는 방법
방법론에서는 환원주의, 영어로 리덕셔니즘입니다. 리덕셔니즘. 그거가 이 세상을 물리적이고 화학적으로 쪼개면 우리가 세상의 본질이 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 가장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이제 뭐 전문화, 세분화 된 게 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 오다가 그거에 대한 이제 한계가 부딪힌 거예요. 진짜 물리적, 화학적으로 쪼개었을 때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본질이나 이런 걸 잘 파악을 했느냐라는 이제 한계점에 와서 나온 접근 방법이 통합주의.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호 관계, 상호 기능, 상호 작용 이거를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통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생태학도 환경 따로, 생물 따로 보다가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나온 단어, 용어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생태계죠. 그 단어가 환경과 생물을 한꺼번에 부르는 단어가. 그럼 생태계는 1935년도 헨슬리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에 에코시스템이라고 이제 처음 썼습니다. 생태계의 정의는 생물 요소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 요소, 즉 환경이 상호 작용하는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시스템, 체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생태계를 우리가 이제 유형을 좀 구분해 보면 환경 매질에 따라서 그리고 인간의 간섭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고 이게 하면 환경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환경 매질은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에너지와 파동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이제 매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환경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의 장인 곳에서 에너지와 파동, 물질들이 전달하는 그런 그 매개체를 의미를 합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에 환경 매질이 용어 문제로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환경 매질을 나누면 여기처럼 기권, 지권, 수권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대기 생태계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에너지와 물질이 전달이 돼서 요거 나올 때는 육상, 이게 이제 땅, 지, 육상 생태계와 수 생태계로 구분을 합니다. 육상 생태계를 또 구분하면 사막, 토지, 숲으로 나눌 수 있고 수 생태계는 육수 생태계와 해수 생태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사막은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 한 3문제 정도 나왔어요. 사막할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사막이 중위 30도, 북위 30도, 남위 30도 지역에 집중 분포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전 지구 대기 순환 차원에서 거기가 자연적으로 사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대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가 한번 나왔고 최근에 사막화 방지 협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가 사막에서 우리나라에 사막이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제 저희가 넓게 모래를 볼 수 있는 거는 저 바닷가에 백사장이나 해안 사구 보시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오히려 더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초지도 시험에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초지도 별로 없을 뿐더러 초지가 형성됐다 해도 자연적으로 천이가 일어나서 숲으로 되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왔고 자연환경 보존 사업 설계 가이드라인에 저 초지 복원에서 일반형 복원과 경관형 복원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일반형은 그냥 일반 풀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경관형은 꽃이 있는 걸로 이제 복원하는 그 정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로 시험은 숲, 산림에 대해서 시험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 이것도 우리가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번 차에 특히 117회 때 많이 나왔던 게 식물 소재 관련된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하고 뭐 생태적 식재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비탈면, 녹화 도 같이 공부해요. 비탈면 녹화는 뭐 식재도 하지만 파종을 중심으로 이제 좀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저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근데 다만 저게 산림이니까 산림청이 따로 있잖아요. 약간 좀 애매한 경계에 위치하는 내용들도 좀 있긴 한데, 아무튼 수불저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다음은 이제 수생태계는 육수, 땅에 있는 거예요. 내륙에 있는, 저희가 담수라고도 하고, 이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흐르는 물이냐, 고인물이냐. 고인물은 정수죠, 정수. 즉, 습지고, 흐르는 물은 하천.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과목에 이제 습지와 하천에 대해서 이제 과목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 생태계는 이제 해안선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연안 생태계냐, 근해 생태계냐, 연안, 근해, 원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근해와 원양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겉에서 보면 그냥 다 물이잖아요. 네, 너무 동질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 속을 들여다보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반해서 연안은 바닷가에 땅도 육지도 있고 물도 있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안 사고도 만들어져 해안 경관이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연안 부분은 공부를 좀 하셔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또 환경 매체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간의 간섭에 따라서 생태계가 얼마나 환경이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면 도시 또는 인공생태계, 그다음에 농업생태계 또는 반자연생태계, 그다음에 자연생태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 인공생태계는 인간의 간섭이 최대화돼서 인공적인 요소들이 지배적인 그런 생태계를 의미를 하겠고, 농업생태계, 반자연생태계는 반반인 거죠. 주기적인 교란이나 간섭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에너지의 유입 위치의 관점에서는 생산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소비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생태계, 농업생태계, 그리고 자연생태계는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 지금 뭐 인간이 미치지 않는 지구 내에서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하나도 간섭받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최소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입, 유출, 에너지의 유입, 유출의 관점에서 보면 요거를 뭐 인조 생태계 또는 뭐 인공 생태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농업 생태계는 인조 환경, 순치 환경, 이거는 이제 자연 환경 이렇게도 부르기도 됩니다. 말씀드린 인조 환경은 다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고, 에너지 유출에 관련해서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고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서 그거를 사용하고, 그 사용한 그 남은 폐기물들은 다시 이 도시 생태계 밖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도시 생태계를 기생 생태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기생 생태계. 그리고 이제 농업 순치는 이게 적응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농업 활동을 하면서 생산도 하지만 그 농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나 물질 외부에서도 투입이 되기도 하니까 한 반반 정도 된다는 거고, 자연 환경은 뭐 자연 환경이고 스스로 에너지를 계속 중수로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관점에서는 예전에는 이게 많이 나왔죠. 요거는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최근에는 여기 도시 생태계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에 도시 지역의 인구가 90%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 92%가 조금 안 되거든요, 인구에. 그러니까 진짜 저희 나라가 인구가 우리나라 면적이 한 대략 이 정도 돼요.
10만 제곱킬로미터 남한 면적이 대략 여기서 도시 지역이 16%입니다. 즉 16,000 정도는 거죠. 16,000 제곱킬로미터. 이 16,000 제곱킬로미터 중에 한 70%가 녹지 지역이에요. 30%. 한 5만 제곱미터? 그 정도의 90%의 우리나라 5천만이 다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인구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한 5, 60%가 이 도시지역에 사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 도시 내에서 어떻게 인간과 자연, 생물이 공존하면서 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됐고, 그거가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생태도시. 그래서 해결을 하고자 했죠. 그래서 생태도시는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인간과 생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도시가 생태도시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 이번 시험 문제처럼 뭐 바이오필릭시티라든지 이렇게 약간의 용어를 어떤 걸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 뿐이겠죠. 그렇게 되겠고요. 시험적으로는 요거가 예전에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 한 번은 도시 생태계, 농업 생태계, 자연 생태계를 뭐 비교 설명하시오 하는 문제도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생태계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생태학은 기초 이론을 제시하는 이제 학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관 생태학은 이제 응용 학문이 응용. 이거는 1939년도에 트롤이라고 하는 독일의 지리학자가 아프리카의 토지 이용을 항공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처음으로 랜드스케이프 이칸다지라고 영어로 쓰면 랜드스케이프 이칸다지. 그래서 랜드스케이프가 땅의 모양이거든요. 이거를 대별해서 쓰는 단어가 시스케이프. 요거를 이렇게 대별해서 하면 요거는 이제 육상 경관이고 요건 바다 경관이고요. 그래서 경관생태학에서는 요걸 다루지 않아요. 바다를. 왜냐면 경관생태학에서는 경관의 구조를 PCM이라고 PCM 모델 패치 코리더 매트리스라고 해서 경관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해서 분석을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이것들이 어떻게 공간상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다름의 정도가 어떻게 되고 상호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서 생물 종들이 어떻게 서식하고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중 학문인데, 그럼 그게 이질성, 경관의 이질성, 다양한 정도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동질하잖아요. 물만 있으니까. 그래서 경관 생태학에서는 바다 경관을 다루지는 않고 땅만 다룬다. 그래서 이 경관 생태학은 이렇게 응용 학문이고 주로 이렇게 연결성, 얼마나 경관이 연결되어 있냐, 얼마나 다르냐, 이질성을 다루고, 이 연결성이 더 이제 확대되는 이 생태 네트워크. 생태 네트워크. 근데 이제 최근에 생태 네트워크라는 용어보다는 우리나라 환경부 정책적으로 생태축이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지난번 시험에 도시생태축 보건사업 환경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하고, 법은 통과를 못했는데 한 2, 3년 전인가요? 환경부가 저 생태축의 정의는 자연환경보존법에 있어요. 뭐 이렇게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국가생태축, 광역생태축, 지역생태축 또는 도시생태축 이렇게 위계를 구분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고 법안을 이제 개정안을 냈는데 국토부와 산림청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왜 우리 땅에다가 선을 그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환경부는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개정을 못했어요. 하지만 하여튼 개정안도 추구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생태축, 생태축이라는 용어로 많이 좀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경관생태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분석 도구, 분석 툴, 그게 GIS와 R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한 문제가 여태까지 뭐 한 대여섯 문제 이렇게 나왔고, 최근에 뭐 나온 거는 요즘에 하여튼 계속 그 기술력이
향상되고 발전을 하면서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항공 사진을 하려면 진짜 비행기를 띄우거나 아니면 이제 저 위쪽에 있는 저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어 그거를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비행기 한 대 날리는 돈이 나고 인공위성 하나 올리면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때 개인이 그냥 드론 띄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사진 찍어서 분석하고 그러니까 그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이제 비용이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예전에 수치 지형도 살려면 돈 내고 샀었는데 요즘은 다 이제 공짜로 무료로 제공해주고 그거 수치 지형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세금이 들어가서 구축된 저런 GIS 지리정보 자료 데이터들을 무료로 다 지금 이제 공개를 해서 국가 공간정보 포털 그리고 각 개별 뭐 환경 정보 시스템이나 뭐 문화재 정보 시스템 산림 뭐 정보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 다 구축해서 다 공개해가지고 뭐 회원 가입 또는 회원 가입 안 해도 그냥 다운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산림청은 좀 신청을 한번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비용이 들지 않고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GIS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관련해서 이렇게 뭐 많이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학문은 이제 한 50년 정도 요거는 여기 1939년이고 한 1960년 70년대가 서유럽 네덜란드나 독일 쪽에서 하다 그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고 경과생태학이 80년대에 그리고 한 9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경과생태학이. 그래서 얼마 안 되는 학문이고 더 최근의 학문은 요거는 공고생태학은 요것도 응용 학문. 생태학이랑 경과생태학을 기초로 해서 생물의 서식처나 뭐 이런 거를 복원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실무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학문을 이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도시생태계와 이렇게 연결돼서 이건 이제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범위에서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되겠습니다.